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재홍입니다. 진영을 넘지 않고 진영에 갇히는 본격 편파 방송 더 라커룸. 자, 매주 목요일은 진보 패널 두 분과 함께 블루 라커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박지훈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예,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양지열입니다. 예, 한 해가 벌써 다 가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저 열흘 이상이 남았으니까. 아, 그렇습니까? 얼마든지 아유. 새로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다음 주에 생각합니다. 약간 눈물이 좀 납니다. 뉴스의 눈물이라고 좀 눈물이 좀 한 해가 가니까 눈물이 좀 눈물. 아, 야, 오늘 박 변호사 역시 예. 진짜 야. 촉촉해집니다. 뉴스는 눈물이. 예, 선물 드렸더니 네. 눈물이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도 잘 받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무튼 네, 또 네. 저의 은인인 두 분께는 저의 또 신간을 드렸고요. 자, 일단 바로 현안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한동훈 전 대표를 쫓겨낼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당원권 2년 징계 공고를 내렸는데, 자, 일단 영상을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화합도 중요하지만 저는 전당대회 과정에서부터 우리 당이 하나로 뭉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밖에 있는 적 50명보다 내부에 있는 적 1명이 더 무섭다는 말씀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 한 명이 누구? 당을 하나로 뭉쳐서 단일 대우로 뭉쳐서 제대로 싸울 수 있는 당을 만든다는 것과 해당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그대로 방치한다고 하는 것이 저는 잘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해당 행위를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그리고 당의 하나로 뭉쳐서 싸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장동혁 당대표. 지금 뭐 밖에 있는 50명보다 내부에 한 명이 더 위험하다. 생각보다 더 강한 것 같습니다. 뭐 그죠? 이 얘기를 계속 했어요. 그죠? 한동훈 전 대표 비롯해서 한동훈계한테 할 것이라고 얘기는 했는데 네. 또 강하게 나오는 것 같고요. 전격적으로 나오는 느낌도 들기도 하고요. 사실 한동훈 대표가 이걸 모르는 게 좀 안타까웠어요. 저는 아마 한 반년 전부터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한정 방송으로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님이 계속 움직이셔야 말씀드렸는데. 된다라는 예. 한 이유가 이거거든요. 네. 실제로 더 강한 조치로 갈 것 같아요. 김종혁 최고가 지금 2년입니다. 맞습니다. 다음권 정지 2년이면 그보다 강한 조치, 아, 형사처벌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요? 그래요. 저는 강한 조치가 떨어질 것 같습니다. 김종혁 최고보다 더 센 조치가 나올 것이다. 당연히 더 세 보이거든요. 그런가요? 예, 그거 했다고 얘가 2년 받았는데 단계라든지 이런 뭐 어. 등등의 문제가 생겼기 더 때문에 세게 나올 것이다. 훨씬 세게 나올 것 같습니다. 양 변호사님. 장동혁 대표가 이제 사실 당권을 잡았지만 예. 당에 대한 장악력이 얼마만큼이나 있을까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도 많았고 실제로도 그런 모습을 별로 보여주지는 못했죠. 예. 그리고 아무래도 또 1.5선이라는 그런 어떤 뭐 국민들 보기에는 국회의원 비슷해 보이지만 그렇지는 않잖아요. 예. 그래서 당 내에서의 본인의 입지 같은 것도 그렇게 탄탄한 편은 아니었고 또 너무나 한쪽으로 치우친다라는 그런 어떤 평가들을 받고 있었던 정치적 뭐 입장 표명이라든가 뜬금없이 뭐 우리가 반교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해가면서 예. 그런 잡음들을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안 좋은 게요. 이른바 혐오 내지는 뭐 미움의 정치라고 해야 될까요? 누군가를 공격해서 그 사람을 때리는 쪽으로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 모으는 방식 저는 가장 안 좋은 형태의 정치라고 예. 보는데 장동혁 대표가 딱 그런 모습을 그런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한동훈 당대표는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지난 정권에 있어서의 입지가 굉장히 단단했던 사람이지만 그런 사람을 이렇게까지 궁지로 몰아넣을 수 있다라는 거는 거꾸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주위에 나 건들면 이렇게 된다. 라는 것도 될 수 있는 거죠. 예. 아까 우리 박 변호사님이 2년보다 더 센 거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당원권 박탈도 가능하죠. 당원권 박탈까지 가능하다? 저는 그 정도까지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열차가 출발해 버렸어요. 이제는 서로 이제 움직일 데가 없어집니다. 테러가 없네요. 그렇다면 징계가 가장 센 거 내지 거기 유사한 징계가 나올 가능성은 없고요. 형사처벌은 뭐 변론을 하더라도 뭐 예. 그까지는 아닐 것 같긴 한데 예. 최소한 징계는 강력한 징계가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당무감사위원장이 이제 권고하고 윤리위원장이 형을 딱 결정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윤리위원장이 지금 도태우 변호사가 될 것 그러면- 같아요. 그래요? 윤석열 변호인 아니겠습니까? 그렇군요. 그러니까 윤의계인 쪽이고 아하. 한동훈 쪽하고는 공천 안 줬던 분이에요. 반대 쪽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한동훈 대표 때 공천 안 줬던 안 받았죠. 못 받았죠. 그런 어떤 뭐 사감을 뭐 개입시키진 않겠지만 그냥 그런 어떤 전력 같은 걸 봤을 때는 예.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 그래서 저는 징계가 좀 세질 것밖에 없다 그런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장해찬
부원장 된다고 하게 됐고요. 다 예. 수순대로 지금 다 되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결론도 그 수순대로 열차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열차가 진행되는데 예. 이 열차는 움직이지 않아요. 어. 길대로 쫙 가고 있어요. 장동혁 열차는. 아. 과연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남은 숙제인데 예. 계속 얘기해줬잖아요. 어떻게 도망가든 피하든 뭐 해라 했는데 안 그러잖아요. 예. 그럼 치이는 거예요.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요? 뭐 할 수 있는 게 딱히 없죠. 지난 12월 3일을 앞두고 1년 가까운 시간 만에 장동혁 대표가 사과 아닌 사과를 했었을 예. 때 예. 저는 저게 진짜 국민들에게 사과를 한 것이냐라는 의문을 이 자리에서도 표한 적이 맞아요, 있었는데 맞아요. 예. 그 이유가 뭐였냐면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했던 까닭에 계엄을 막아내지 못했다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계엄을 잘못했다라는 게 아니라 계엄이 일어날 때까지 뭘 하고 있었느냐라는 거죠. 민주당이 이제 국민의힘의 주장에 따르면 민주당이 뭐 압도적으로 의석을 가지고 국회를 장악하고 예. 이 대통령이 하는 일을 그렇게 뭐 다 막을 때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계엄이 일어났다라는 식으로 결국 민주당이 쓱 미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예. 예. 그러면 그때 하나가 되지 못했던 책임을 누구에게 묻느냐? 한동훈이에요. 예. 그러면서 여전히 계엄이 잘못된 게 아니었고 그때 우리가 잘못 싸웠었고 그 잘못의 이유는 한동훈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당장 그 윤석열 요즘에 알려진 바가 있지 않습니까? 다 무혐의가 되게 마땅한데 갑자기 국민 앞에 국민들에게 그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놓아야 된다는 식으로 수사를 할 것처럼 그렇게 부추기면서 민주당이 오히려 거기에 더 어떻게 보면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 분열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정치적인 스탠스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윤호개인이 되는 거예요. 라인업이 화려해요. 장해찬 여대연구원 부원장, 김민수 국민소통위원장. 네, 대단합니다. 그 더 세진 것 같아요. 더 세졌다. 그 진용이 갖춰지는 게 사실은 진영이 좀 약해질 거라고 생각했죠.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가 당 대표 되기 위해서 저렇게 한 거고 실제로 당을 끌어갈 때는 1도씩 왼쪽으로 한다고 이런 얘기를 움직일 했잖아요. 거라고 이제 그렇게 예상도 했는데 예. 1도씩 오른쪽으로 더 더 가버린 갔어요? 그런 모습 지금 왜냐 진용을 봤을 때는 야, 그 오른쪽 예. 끝으로 향해 가고 있는 건데 어제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 이분과 오랜만에 만났어요. 어제 이제 국민의힘 수도권 전현직 당협위원장 모임에 갔는데 사진 나가고 있습니다. 자, 두 분이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 얼굴 굉장히 밝아 보이는데 김문수 전 후보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 당이 아주 귀한 보배다. 다른데 간다고 해도 우리가 영입해야 할 사람이다. 공개적으로 지지 발언을 했습니다. 요거 해석해 주세요. 아니 김문수 지금 어떻게 보면 전 뭐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대선 후보. 뭐 전 장관인데 참 저는 보면서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력이라고 하는 게 결국 이렇게밖에는 안 되는 건가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김문수 전 장관이 물론 뭐 대통령 후보로서 나서기도 했지만 김문수 전 장관도 역시 당내 세력이 그렇게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전환길로 전환길이란다 갑자기. 예. 지금 장동혁으로 대표되고 있는 윤호개인을 다시 외치고 있는 세력과 차별성을 주려면 네. 적어도 새로운 모습 내지는 한동훈계는 다르다는 모습 정도로 보여줘야 되는데 네. 김문수 지금 전 장관은 원조예요. 정강훈 목사와 같이 당을 만들고 뿌리는 같다. 뿌리가 같은 정도가 쭉 아니라 올라가면 같이 만난다. 구세력 구윤호개인이고 장동혁이 신윤호개인이에요. 이런 무슨 차별성을 얘기를 해요. 아하. 아니 전 보면서 왜 이렇게 박준 변호사 얘기를 안 듣지? 매우 어색합니다. 그러니까 진지하게 뭐 얘기해 이게 주세요. 겉으로 봤을 때는 뭐 인지도로 말했을 때는 뭐 나쁘진 않겠죠. 왜냐하면 대선 후보였고 그렇죠. 한 명은 대선 후보는 떨어졌지만 전 전 당대표고. 당대표. 그런데 지금 말한 것처럼 세력도 없을 뿐더러 음. 색깔이 달라요. 구윤 어게인이에요. 구인가 뭐 구자 붙이면 좀 그렇게. 예, 아무튼, 윤 어게인이에요. 예, 예. 윤석열 공개적으로 지지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하고 손을 잡는다는 게 본인의 정체성도 문제되는 거고요. 한동훈. 예, 그러네요. 차라리 유승민 뭐 이런 분 이게 맞죠, 사실. 굳이 차라리, 분류한다면. 차라리 만나려면 제가 뭐 이건 좋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예. 굳이 만난다면 유승민 뭐 아하. 굳이 만난다면 뭐 양양자 뭐 그쪽이 맞죠. 뭐 그 사람들 세력 별로 없지만. 아하. 뭐가 이렇게 만나가 뭐 하려고 이러는지 그냥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사진 컷한 것이 다예요. 뭡니까 이게? 사진 나왔잖아요. 아니, 근데 사진 이걸 갖고 또 막 엄청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진인가, 그 사람 그냥?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아, 해석해 주면 안 돼요. 아, 그렇군요. 아무것도 아닌데 뭔데 이게? 사진 이거 밥 먹고 사진 찍었더라. 사진이에요 그냥. 뭐 해석하면 뭐 할 건데요. 그래도 한동훈 걔도 있고 김문수 걔도 있으니까 뭔가 그래도 우리가 언론이 하는 참 안 좋은 행태 중에 죄송합니다. 하나가 예, 말씀해 주세요. 이게 뭐냐면 사실 딱히 개파할 것도 없는 것까지도 어떻게든 개파로 만들어내요. 왜냐하면 실체가 없는데. 예, 그렇게 해야 또 뭔가 이렇게 세력 간에 뭐 어떤 다툼도 있는 것 같고 이쪽 의견도 있고 저쪽 의견도 있는 것처럼 참 그걸 기본적으로 좋아합니다. 그런데 사실 김문수 걔 어디 누구를 없죠. 누구 말하는 있습니까? 거예요? 김재원 최고위원. 아닙니다. 김정은 저분, 최고 예. 싫어하실걸요 그렇게 글쎄요, 얘기하면. 생각이 짧았습니다. 주류 지도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동훈 걔도 많지도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근데 이렇게 둘이 앉아 손잡고 이게 뭐 큰 의미는 없을 큰 것 의미 같습니다. 없는 저는 그래 사람일 보는데 뭐 또 언론에서는 되게 크게 학대 해석을 하더라고요. 뭐 그렇게 해석하세요. 예. 예.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한편으로는 예. 좀 안타까운 특히 예. 이제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언론 입장에서는 한동훈이 그나마 지금 남아있는 국민의힘의 어떻게 보면 유력한 인사들 중에서 예. 차기를 노려보거나 그래도 국민의힘을 위기에서 좀 뭐 꺼내줄 수 있는 그런 인물로 기대를 하고 예, 있을 예, 텐데 예. 어떻게든 그래서 한동훈 살리기를 좀 하고 싶어 하는데 뭐 여기서 김문수가 나와버리면 도로 문제예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아마도 장동혁 당대표는 본인의 타임라인대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이제 김종혁 전 최고에 대한 그 당원권 징계 2년을 하면 뭐랄까 친한 게 의원들 원내에서 좀 목소리가 나오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를 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네. 근데 원내 너무 조용해서. 그것도 문제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벌써 목소리를 냈었어야 됩니다. 아 벌써. 예, 저는 그 김종혁 전 최고한테 그 징계한다고 뭐 통보 오고 이럴 때 네. 한판 승부 나서도 막 하잖아요. 다 네. 얘기하잖아요. 네. 그럼 그때부터 같이 목소리를 내가지고 막았어야 되는데 결국은 끝나버렸어요. 다음 공은 2년 정지 건고까지 떨어져 버리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한다 해가지고 목소리 나온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라디오에서나 말하지요. 정상적인 정치계에서 아무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요.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이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게 검증이 되고 있는 게 이런 거예요. 한동훈 전 대표 지금 국회의원도 아니고 그렇죠. 사실 전 대표고 원외. 원외에 있고 그냥 뭐 당내 지위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냥 신분만 따지면 일반인이죠. 하지만 일반인데 이렇게까지 언론에서 많이 다뤄주는 일반인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걸 통해서 국민의힘이 지금 겪고 있는 어찌 보면은 너무나 좀 뭐 극우적인 성격으로 흐르고 있는 그런 흐름 속에서 틀림없이 보수 지지하시는 분들은 그런 국민의힘이 못마땅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여론조사들을 보면 나오는 게 있어요. 네. 대한민국의 보수가 이거밖에 안 돼? 국민의힘이 이거밖에 안 돼? 네. 그럼 예전 지지율의 반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한 20%대 나오니까. 그러면 나머지 20%대가 나온다면 그 절반이 넘는 분들은 지금 민주당으로 가진 않았거든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그럼 그분들은 누군가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럼 국민의힘에서 무슨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 주변에 몇 명의 국회의원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언론에서 주목을 받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국민적인 지지를 끌어낼 수 있는 행동과 모습을 행을 보여줬어야 돼요. 말씀과. 그랬을 때 여론이 한동훈을 이렇게 압도적으로 몰아주고 있다. 보수 지지자들이. 그러면 함부로 못해요. 그렇죠. 내치지도 못하고 내친다 해도 오히려 더 큰 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할 수 있는 게 그냥 주변 사람들 찾아다니는 거 외에는 보여주는 모습이 없어요. 기껏해서 목소리 높였던 분이 안타깝게도 당원권 징계받은 김종혁 전 최고 정도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갈 곳을 잃고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우리는 뭐 어디로 가야 되나. 민주당을 아직도 싫다는 분들도 많이 있고 대통령 지지율은 과반수를 훨씬 넘는데 민주당은 그만큼이 안 나오잖아요. 예. 그걸 보고 있으면 내가 해야 될 바가 뭘까를 알 수 있고 그걸 찾아가야 되는데 네. 그 길을 한 번도 못 보여줬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63%로 당대표가 됐을 때 한동훈과 지금은 전혀 다른 한동훈이다. 맞습니다. 예. 예. 그런 상황이고. 근데 이제 장동혁 대표가 계속 이런 모습 보이는 이유가 1월 말 혹은 2월 초쯤에 이제 그 윤 전 대통령의 1심 내란 재판이 나오는데 혹시 1심에는 석방될 수도 있다. 이거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설이 나와요. 이거 근데 그렇게 아니, 진짜 감각이 없을까요? 판사 출신인데 알지 않을까요? 알겠죠? 근데 그때까지는 시간을 벌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가요? 결국은 뭐 한동훈계가 이렇게 축출당하면 남아 있는 쪽은 뭐 주호영 의원이나 비롯한 좀 침묵하는 다수 의원들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네. 그분들인데 그분들이 과연 어느 쪽으로 가냐인데
최소한 한동훈계가 아니면 한동훈 전 대표가 당내에서 뭔가 목소리를 내면서 있을 때나 가능하지. 그렇죠. 축출당해버린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 김정일 전체고 이렇게 징계하니까 물론 라디오나 보면 이제 친한 게 없더라고요. 제 보니까 저는 안 들리더라고요. 안 원래도 잘 없는데 어디 나와서 계속 하시던데 예. 이제는 없어 보여요.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그 침묵하는 국민의힘의 중진들도 예. 결국은 주류인 지도부하고 어떤 대립 관계로 못 가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게 이제 1월, 2월 날 판결이 선고되면 그때도 뭐 사실 윤석열은 가겠습니까? 저는 그때쯤에 분기점이라고 봐요. 그렇죠. 사형 혹은 무기징역 무기징역. 나왔는데 아유 아직 윤석열 가지나. 저는 근데 그 장동혁 대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때가 장동혁 대표가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할 수 있는 그 시점 아닌가 보거든요. 얼마 전 뭐 어제 그제였나요? 특수공무집행방해 별도의 재판에서 맞아요. 네. 결심 선고를 1월 16일 날 하겠다고 맞습니다. 네. 재판부에서 밝혔어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의 그 구속 만료가 1월 18일인데 그래서 18일 넘어서까지는 어떻게든지 버텨보자라는 전략을 포기는 안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 16일 날 1월 16일 날 선고나니까 굉장히 당황했어요. 우리 할 거 아직 많이 남았다는데 안 받아들였거든요. 판사가 16일 날 그것만 해도 특수공무집행 방해예요. 다른 게 아니라 경호처의 그 경호원들 동원해가지고 언론을 향해서 국민을 향해서 총 들고 나서는 모습 보여줘라. 기관총 들고 있어라. 예, 니네가 총 한 방만 쏴도 끝난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했던 거고 이것만 해도 굉장히 무거운 범죄 유죄가 나오는 순간 실형 선고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수사를 위한 구속이 아니라 수사와 재판을 위한 구속이 아니라 이젠 벌을 받는 단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1월에 풀려난다는 가능성이 없고 그냥 저는 장동혁 대표 자신의 마이웨이를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뭐 약간 힘을 실어주는 게 벌써 6월쯤에 대통령 선거 직후에 70만 중반대까지 떨어졌던 국민의힘 당원이 100만 가까이 됐다라는 물론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역들에서 들어온 당원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걸 알 게 뭐야.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내가 이만큼 지지를 받고 있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 걱정되는 부분은 장동혁 체제에 찬성하기 때문에 장동혁 체제를 몰고 가기 위해서 좀 극단적인 주장에 동조하는 분들이 더 많이 들어온 거라면 국민의힘은 이제 정말 장동혁 마이웨이로 가는 거예요. 네. 거기서 장동혁 대표가 뭘 흔들릴 이유가 뭐 있어요? 저 오늘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그 새로운 당명을 이제 전 당원을 상대로 변경이면 찬반 투표를 검토하고 있다. 자, 우리 박 변호사님이 당명을 추천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렇게요. 뭐 많이 바꿔가지고. 많이 바꿔가지고. 민주당은 보면 이제 앞에 조금은 바뀌지만 계속 거의 민주당이었어요. 큰 틀에서 민주당의 흐름이었죠. 네. 거의 똑같았는데 국민의힘은 아주 극단적으로 제 기억에 새한국당, 한누리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신한국당, 뭐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똑똑하다. 국민의힘까지 이렇게 쭉 연결이 돼 있는데 더 이상 나올 일은 별로 없어 보이는데 저는 좀 과거로 가는 게 맞지 않나. 과거라면? 옛날 이름. 민주자유당, 뭐 자유민주당. 그럼 민자당인데 똑같 비슷한데. 좀 그렇긴 한데. 민자당은 자유민주당이나. 민주당은 제가 발음 똑바로 해야 돼요. 자유민주당이나 뭐 공화당. 그래서 지금 더 글쎄요 나올 게 공화당 있나? 확 들어온다.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공화당이 나쁜 게 아니에요. 미국도 공화당이니까. 공화당 민주당이잖아요. 미국이랑 똑같네 그럼 민주당 공화당이 약간 보수 정당 공화주의를 펼치는 공화당이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헌법을 중요시하고. 헌법 중요시하게. 민주공화당 가능하죠. 공화당 추천. 예, 좋습니다. 저는 어렵게 갈 거 없잖아요. 예. 같은 당. 같은 당. 이전과 같은 당이다. 같은 당. 같은 당. 함께 당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같은 당. 사실은 돌이켜 보면 국민의힘이라는 단어가 사실 처음 나왔을 때 뭐 이상해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괜찮은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라는 단어 자체는. 근데 여러 형태로 변주도 가능한 이름이었던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 국민의힘이라는 이름을 계속 쓰는 게 굉장히 불만족스럽긴 하네요. 오히려. 왜 돌려주길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국민들에게 그 이름은. 네. 자, 그 당명을 바꾸면 뭔가 장동혁 체제가 이제 뭐랄까요. 한동훈 친한계에 대한 징계를 다 마무리하고 이제 당무감사 결과로 또 1차, 2차를 하고 또 막 이제 그 현직 당협위원장들 친한계도 막 정리할 것 같다 이런 얘기수당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막 엄청 정치력으로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어떤 변곡점에서 이 보수정당이 당명이 바뀌었거든요. 예. 뭐 이건데 차떼기 정당 생기니까
새누리당이 됐었고 예. 박근혜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음. 됐던 것처럼 그런 국면에서 이름을 바꾸는 것 같고요. 뭐 장동혁 대표가 엄청난 정치력을 이렇게 발휘하려고 하기보다는 좀 전에 우리 양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약간 그냥 자기 어떤 세력을 좀 키우는 그 정도 효과를 보는. 그러니까 당 대표가 되면 사실은 다음 선거를 이기고 이런 거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것보다는 그냥 쭉 그냥 가는 느낌으로 저는 인식이 좀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걱정스러운 게 말씀드렸지만 지금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보수를 대변한다는 당은 국민의힘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보수인 분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하진 않아요. 그리고 당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건 윤호기인이라고 불리우는 사실 극우라고 불러도 네. 마땅한 정도의 사람들이 좌지우지하고 네. 있어요. 지금 인선하는 사람들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게 마치 그냥 커다란 신체를 기생충에 빼앗겨 버리는 꼴이 돼버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안타깝게도 실제로 저도 보수가 있어야 된다고 믿는 사람인데 안타깝게도 그 거대한 정당 뭐 그냥 규모로 봐도 그렇고 역사로 봐도 그렇고 그냥 아주 더 속물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을 봐도 그렇고 어마어마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 정당인데 세력으로 따지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10% 20%를 못 쓴다고 했던 극우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사실상 그 당을 전체를 먹어버리는 예. 거고 이 당이 마치 우리 몸이 평소에 면역력도 없고 체질도 안 좋고 그러다 보면 이게 세균에게 그냥 뺏겨버리는 것처럼 지배를 당하는 것처럼 전체 보수가 그쪽에 다 힘을 빼앗겨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고 저는 그거를 그 모양이 될 때까지 당을 방치하고 있는 그 정당의 중진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명색이 그 이제 정치판에 갓 들어왔다고 하는 그런 뭐 초재선들 이런 사람들 그리고 자기 지역구 튼튼하다고 안심하고 있는 그런 뭐 영남권이나 이런 곳에 있는 의원들 그 사람들 책임이에요. 결국에는 이게 그렇게 만약에 되잖아요. 예. 실제로 그러면 그 지역구 튼튼하다고 자기는 와 가만히 있어도 여전히 국회의원 될 것 같다. 그 사람들 가만히 둘 것 같아요? 다 밀어내요. 당원권 가지고 있으면 다 밀어낼 거예요. 네. 결국 나 혼자 살자고 했던 것들이 자기들 자리마저도 다 잃게 만드는 거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로 봤을 때는 지극히 불행한 일이 되는 거죠. 자, 일단 장동혁 체제 과연 연말 어떻게 마무리될지 굉장히 규칙가 주목되는데 일단 여기까지 얘기를 나누고요. 다음 주제. 자, 이제 요즘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정부 업무 보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중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랄까 굉장히 또 신스틸리오 같은 분들이 등장하는 이런 상황이긴 한데 삼선 의원 출신인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이분이 또 많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단 화면 보고 이어갑니다. 넘겼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거 자꾸 뭐 자꾸 옆으로 세지 말고 예. 그 제가 물어보는 거 얘기해 보세요. 그게 그 외환 불법 반출을 제대로 검색하느냐 그 말이에요. 예,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세관하고 같이 하고 있고요. 저희가 주로 하는 일은 이제 총기를 자꾸 딴 얘기를 하시네. 뭐 누가 딴 거 물어봤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참 말이 기십니다. 자꾸 옆으로 세요. 가능해요, 안 해요? 예, 뭐 완벽하게 가능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세관 쪽하고도 협의를 좀 하세요. 그 대책에 대해서는. 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딴 데 가서 노세요? 예, 자 이재명 대통령과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과의 대화인데, 어유 이게 좀 세죠. 뭐 일단은 뭐 이 공개 업무 보고를 이제 생중계를 하잖아요. 생중계하는 상황에서. 참 우리가 국민들이 이걸 거의 처음 보는 모습 맞아요.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뭐 색다르다고 느껴집니다. 아 저렇게 의사 결정을 하는가? 또 저 사람은 저 정도 업무 파악밖에 안 된다. 예, 그렇게 알게 되니까 뭐 이학재 사장 이 사람을 뭐 잘한다 못한다 그걸 떠나서 또 그거에 초점을 맞출 것 같진 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는데 아주 신선하고 국민들 입장에서 주권자로서 좀 서비스 받는 느낌 들거든요. 아 그래요. 저는 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요. 뭐 이학재 분이 사실은 낙하산 인사잖아요. 그렇죠. 뭐 인천에 지역구 하다 보니까 공항공 사장 된 거 맞잖아요. 인천시장 나가는 인천시장은 그래 뭐 알겠 뭐 이런 말 죄송하지만 정확하게 알지를 못할 거예요. 아니 뭐 아닙니다. 뭐 좀 알면 뭐 좋지만 어차피 이게 막 거기 공항공사 막 쫙 해가지고 올라간 사람이 아니잖아요. 정치 삼선 하다가 인천 지역구니까 인천이네 공항공사가 인천에 있다 이래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이 정도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명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본인 억울해서 또 SNS 답글 달고 하던데 기자회견하고 뭐 기자회견도 하고 하던데 그걸 떠나서 국민들은 보는 맛은 있다. 이렇게 넷플릭스보다 결정하는구나. 재밌어요? 넷플릭스보다 재밌어요? 전 넷플릭스 좀 더 나아요. 그래도 아 넷플릭스 솔직히 좀 재밌긴 저는 해. 그게 더 나아요. 예, 아유, 또 우리 저는- 여기서 우리는 박 변호사님의 논평이 정말 정확하다. 저는 솔직하다. 예, 저는 넷플릭스 드라마가 훨씬 재밌어요. 예, 넷플이 조금 낫다. 자, 우리 양 변호사님 저도 박 변호사의 의견에 굉장히 크게 공감하는 부분이 뭐냐면 공개 잘했다. 예, 공개를 앞으로도 해야 한다. 계속 해야 된다. 저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게 돼야 된다. 특히 법정은 더 돼야 된다라는 주의거든요. 사실 이 대한민국의 그 뭐 장관급이라든가 아니면 기관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요. 대한민국 국민이 돈 월급 줘서 일 시키고 그렇죠. 있는 일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언제 인천공항의 사장이 무슨 일을 하는지 누가 하는지 그렇죠. 그다음에 뭐 대한고래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왜 그런 식으로 투자를 결정을 했던 건지 그리고 아니 뭐 장관이라고 해서 또 다 받아들인 것도 아니고 우리 정경 장관 또 탈모 가지고 또 현장에서 들이받잖아요 또 그러니까 수가가 안 된다 이렇게 하면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일 맡겼으니까 일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대통령이 문제가 아니라요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보세요. 이런 얘기가 막연히 듣죠. 정권 바뀌면 이 대통령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인사권이 몇몇 명이라더라. 그리고 뭐 어디 공공기관 사장 자리가 그렇게 3,000명이나. 그렇게 꿀 자리라더라 정말. 뭐 딱히 하는 일도 없이 그렇게 감사도 있고. 뭐 이렇게 무슨 뭐 연봉만 높다더라. 막연하게 알았는데 아 저런 사람이 있구나. 저런 일을 하는구나. 이거 우리가 주인이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거를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저는 가장 큰 의미는요. 이 학자 필요 없고 써들 필요도 없고 아니 그렇잖아요. 됐고. 네, 대한민국 주인인 국민들이 업무 보고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진행 사회자가 이재명인 거예요. 대통령이 지금 사회 여기에 보는 거고. 박재홍이 하는 것처럼. 박지원 하는 것처럼 국민들 보라고 보여주는 국민들 보라고 것이다. 하는 거예요. 보여주기. 법원의 주인공, 법정의 주인도 판사가 아니에요. 국민이에요. 저는 이게 너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이 이제 이렇게 하는 걸 보면 굉장히 업무 파악 되게 잘 돼 있고 네. 꼼꼼하고 자신감의 표현이다라는 해석이 가능한데 근데 또 이게 너무 다 하다 보면 혹시라도 하나라도 이렇게 또 실수하게 되면 또 대통령이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도 있어서 아니 그런 것도 그럼 대통령이 무슨 다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 감수하고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고 해야 된다. 그거라도 감수라도 해야 되고 저는 법제화 시켰으면 좋겠어요. 아예. 정부 업무 보고 무조건 생중계하도록 한다.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간에 해야 앞으로도 된다. 계속. 해야 된다. 저 자리에 윤석열이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상상도 안 되는데. 그것도 봐야 돼요. 국민들이. 그것도 보고 그걸 보고 이 정권에 대한 지지를 보낼 건지 말 건지 이 정권에서 그렇죠. 일을 할지 말지를 국민들이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이에요. 우리는 일을 잘하는 게 뭐냐면 일을 알아야 잘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을 알려고 노력을 하고 좀 실수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노력하는 모습, 질문하는 거, 그리고 답변하는 거 등등을 보는데 만약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다면 정반대 모습이 뭐 하지도 못했겠지만 그런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뭐 새로운 시도이긴 한데 뭐 윤석열 전 대통령 도스태핑 할 때 그것도 새로운 시도였잖아요. 맞아요. 오래 하지는 기억나네. 못했지만 그래서 저는 뭐 이재명 대통령이 약간 뭐 지금 또 논란이 조금 되는 것도 있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끝까지 했으면 좋겠다. 각 부처에 대해서 한 두 바퀴 돌리면요. 다음에 잘할 거예요. 두 바퀴 돌리면 대충해서 안 되네. 특히 그 뭐 이렇게 협회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공항공사 이런데 놀다가 열심히 공부하고 가겠죠. 다만 그때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긴장해야 될 게 위력 연말에 국정감사였는데 그렇죠. 국회 가서 이제 혼날 수 있는 그거 대비해 이제 이제 대통령의 업무 보고가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가 오히려 상시화가 되면 뭐 국정감사를 1년에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국정감사 처리되면 오히려 나라가 멈추는 상황이 됐었어요. 공무원들이 다 그거 준비하고 배관 업무 해야 되고. 자기가 하는 업무 해야 되고 그때 뭐 국회의원들 찾아다녀야 되고 이런 일이 있을 게 아니라 평시 체제로 바꾸자라는 거예요. 사실 저는 국정감사 같은 경우도 상임위별로 평시 체제로 바꿔 365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봐요. 그게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무슨 누가 깨고 혼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알 수 있어야 되고 뭐 아까 저 박준 변호사가 넷플릭스가 더 재밌다고 솔직한 얘기도 했지만 국민들이 다 그 앞에 보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하지만 중요한 것들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 이제 디지털 시대가 됐기 때문에 네. 뭐가 문제가 됐다 그러면 국민들이 직접 눈으로 검증할 수도 있어요. 예, 예.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조금만 첨언하면 저는 이재명 대통령 그 말을 했거든요. 네. 이제는 매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예. 그 많은 넷플릭스든 유튜브든 뭐 많기 재래식 때문에. 매체. 예. 저희 같은 이게 사람들. 재래식 순간적으로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아. 그래서 저는 생중계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제는 국민들이 다 보려고 눈 뜨고 있고 그렇죠. 언제든지 볼 수 있어요. 보려고 맞아. 마음만 맞아, 먹으면. 맞아.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뭐 숨어서 한다든지 뭐 업무 보고만 받고 만다든지 아니고 다 생중계를 해주겠다라는 게 저는 그런 의미에서 현 시대하고도 맞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생각이 지금 듭니다. 뭐 좋은 이렇게 말씀이에요. 보면 네. 뭐 조금 전에 이학재 사장과 관련해서도 얘기했었고 네. 뭐 이걸 가지고 제가 가타부터 따질 필요도 없다. 그리고 또 뭐 환단국이 이런 논란도 있고 있지만 맞아요. 예. 그런 것도 가타부터 따질 필요가 없다라는 게 안타깝지만 예전에는 이제 언론을 통해서 한번 필터링이 된 장면들, 된 어떤 게이트키핑. 주장들이 네. 나갔었습니다. 예. 그게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음. 때로는 취사 선택하고 선별해서 그들의 입장, 그들의 시각이 담긴 내용이 맞아요. 국민들에게 예. 알려질 때도 예, 있었어요. 예, 예. 근데 지금은 국민들이 직접 없어요.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음. 그걸 보고 아 문제가 있었구나. 아니 이게 왜 문제야? 음.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언론이 할 역할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 부분들 말씀드렸다시피 24시간 그런 얘기가 중계된다고 사람들이 다 앉아서 볼 수는 없거든요. 네. 논란이 되면 그때 논란이 되면 논란이 있습니다 정도까지는 또 언론이 짚어줘야 되는 거예요. 역할이 좀 있다고 해주셔서 역할이 감사합니다. 분명히 있어요. 있죠. 그거 없을 수는 없어요. 감사합니다. 예. 그거 없을 수는 없어요. 저도 비슷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데 그때 국민들 중에서 더 관심 있으신 분은 직접 볼 수 있는 예. 그런 1차 자료를 볼 수 있는. 1차 자료를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탈모약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 사실 2022년에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과 이제 이재명 당시 후보가 이제 대결을 네. 할 때 여기 아마 탈모약 공약이 있었어요. 제가 기억해요. 저도 기억을 해요. 예. 그리고 이제 검사지실 두고 이제 뭔가 배경이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이 건보료 너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걱정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찬성을. 그 사실 우리 모든 남성들은 찬성합니다. 예, 왜냐하면 사실은 예. 젊을 때 이제 뭐 인터뷰라든지 면접 같은 거 네. 이제 그것 때문에 떨어졌다고 믿는 분들도 있어요. 아, 빨리 그렇죠. 이제 그 오는 사람들은 아. 사실은 치아가 없는 게 뭐 건강적인 부분도 있지만 미용적인 부분도 맞아요. 자신감. 예, 그런 건데도 이게 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뭐 다는 아니라도 그런 측면에 봤을 때는 저는 그 국가가 선택하는 부분이 우리가 다 공동체가 선택하는 거로 생각이 들면 여성들 말고 남성들은 많이 찬성하지 않을까? 아니 이거 사실 진짜 심각해요. 아, 여성도 있습니까? 이분들 큰일 날 사람들이네. 여성들도 있습니까? 여성분들도 굉장히 고민 많으세요. 맞아요. 여성도 맞아요. 굉장히 고민 많으시고. 맞아, 요즘 여성 근데 탈모도 많아요. 여성들은 남자- 진짜 질병이 아닌가? 아니,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그 남성들이 그걸 착각하기 쉬운 게 기본적으로 머리가 기니까 아. 그게 없다고 착각할 수가 있는데 아. 이 수치 줄어들면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여성분들 되게 많아요. 하긴 그래요. 예. 네, 남녀 그렇지. 불문하고 예, 문제인 예, 거고요. 예. 저는 이거야말로 사실은 그러니까 전문가도 필요하지만 그거를 아우를 수 있는 상급 기관도 필요한 이유라고 봅니다. 뭐냐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예. 전문가적 시각을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저 정은경 장관이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은경 장관은 의사인 전문가 입장에 봐서 이게 생명이나 건강과 직결된 부분은 아니고 나는 하고 있는 말이 의료와 관련된 보건복지를 맡고 있기 때문에 이 영역이 과연 그런 어떤 영역으로 갈 수 있는지 모르시는 것 뿐이에요. 마찬가지로 법조계 같은 경우는 법 원칙에 따르면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생활 속에는 사실은 그거 안 되는데요라는 것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이학재 지금 그 사장 같은 경우도 또 무슨 MOU는 법적 효력이 있느니 없느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거는 야 공항 가니까 검색하던데 그럼 공항 업무가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현실과 그런 제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누는 그 영역에 있어의 전문가들이 잘 모르는 부분들을 통합해 줄 수 있는 게 또 상급자인 거고 그게 대통령 역할인 거거든요. 이 모습이 저는 오히려 가장 이래서 각 기관별로 전문성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또 그들의 한정된 시각으로 못 보는 부분을 또 볼 수 있는 상급자도 필요하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일이라고 봐요. 근데 놀라운 이름이 또 하나 등장합니다. 정원호 성동구청장. 이분이 일찌감치 탈모 치료 지원 행정을 폈대요. 2022년 5월 전국 최초로 그 탈모 치료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구체적으로 막 이렇게 만 39세 이하 구민에게 약제비에 하는 1인당 구매액의 80%를 이야. 연
그러니까 20만 원 한도에서 지원. 그러니까 이제 그건 해석의 부분 같아요. 해석. 뭐 이거를 보고 대통령이 한번 얘기했다고 정원호 구청장 공개적인 칭찬이 있었죠. 이 맥락에 이것도 찾아가지고 이거 얘기해야지. 그거는 전 아니라고 보고요. 아니랍니다. 왜냐 예. 우연의 아닙니다. 일치고 예. 언론에서 찾아낸 거라고 저는 보고요. 예. 사실은 지난번에 우리 박주민 의원이 전 기억나거든요. 이걸 하긴, 갖고 맞아요. 했었어요. 맞아 기억나네요. 예. 소확행 모르고 맞아요. 우리는 뽑지 않고 심습니다. 하면서 기억이 나거든요. 그 기억이 나요. 제 기억이 틀린 거 아닌 것 같은데. 예. 그때 이재명 대통령 그 후보의 공약이었어요. 공약 맞아요. 그걸 이제 다시 얘기하는 거라고 하는 게 맞고 그 중간에 정원호 구청장이 독자적으로 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아마 이제 뭐 또 여러 가지 선거를 염두에 오신 분들이 대통령이 무슨 말씀하면 본인과 연관된 걸 또 막 찾아내서 또 이렇게 뿌리기도 네, 하고 뭐 네. 그렇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언론에서 정은호 구청장을 많이 도와주고 있는 것 막 같아요. 띄우고 있나요? 예. 아니 이거는 이게 알려지면 야 성동구 일 잘한다더니 이런 것까지 했어라는 분이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네? 성동구로 옮길까? 아. 이 지역 주소를 이런 분이 있을 거예요. 아니 근데 공통점이 있죠. 저 실제로 주변에 성동구 사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정말로 칭찬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만족도 정치색하고 높아요? 상관없이.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 92%라는 그런 만족도. 황당할 정도의 수치가 나왔던 거고요. 공통점이 있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약간 반가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남시장 하면서 정말 막 이게 새벽에 돌아다니면서 이게 도로에 파인 데까지도 다 일일이 트위터로 막 올려서 그때 개선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걸 두고 누구는 시장이 뭐 그런 것까지 하냐. 공무원들 피곤해서 못 살겠다. 뭐 이런 반론도 있었지만 그만큼 실제 민생이 가깝게 다가갔던 행정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여의도에 있을 때보다 지금 훨씬 더 본인도 행복해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의 진심인 일의 것 진심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일의 진심인데 저 사람도 저렇네? 라는 정도의 거지. 이거를 정치적으로 끌어다가 아니 저는 그거 언론에서 잘하는 거라고 봐요. 그렇게 자꾸 해야 알려지고 있어요 지금. 인지도 올라가고 있어요. 인지도 올라가고 있어요. 예, 이제 뭐 민주당에서 이제 나중에 내년에 민주당- 서울시장 민주당에 경선, 애써서 띄우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이 만들고 있어요 지금. 서울시장 후보 경선 굉장히 치열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박주민 의원 같은 분들이 서운해하겠네요 오히려. 박주민 의원이 저희 방송에 나와서 처음으로 이렇게 출마 선언도 하긴 했었었는데 예,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 자 내란 재판부 설치법 수정안 여전히 좀 논란이 있긴 한데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고 위헌 시비 혹은 논란 뭐 이걸 최소화했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죠. 자 김백현 원내대표 발언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내란 사건은 방대하고 중대합니다. 재판이 지연될수록 책임은 흐려지고 왜곡은 커질 것입니다. 시간은 정의가 아니라 내란 세력의 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께서는 가장 신속하고 공정한 단죄의 길을 묻고 계십니다. 답은 분명합니다. 절차는 엄격하게, 판단은 신속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필요합니다. 예, 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내란 재판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이제 23일에 본회의 상정, 24일 아마 통과될 것 같은데. 자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수정안? 뭐 일단은 뭐 위헌적 요소 이런 부분들을 계속 하지 않습니까? 예. 가장 걱정스러운 게 만약에 위헌 제청이나 심판 제청 같은 게 되면 재판이 정지가 될 수가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맞아. 막 그런 것들을 배제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요소들 다 빼버린 뭐 이름도 뭐 처분적 법률이 안 된다. 예. 뭐 사실 그게 위헌되지는 않을 건데도 예. 그렇게 한 거거든요. 굉장히 조심조심.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 재판이 끌어지거나 그런 상황은 되면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속도. 2심부터 적용한다는 것도 그런 거고 예. 저는 시작 자체가 잘 된 것이다. 음. 예, 뭐 사실 좀 막 100%뭐 만족스럽지 않을 수는 있어요. 뭐 지지자나 이쪽 분들은 맞아요. 그렇지만 시작 자체가 내란 외환죄는 이렇게 하는 게 맞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니까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이렇게 계속 압력을 가하니까 대법원이 움직여요. 네. 그 내란 재판부 관련한 설치 예규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밀고 들어오니까 대법원이 좀 움직여서 이걸 좀 빨리 할 수 있게 다른 재판 못하게 2심부터는 전담할 수 있게 하겠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일단 긍정적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움직였고 또 국민들 중에서 이걸 지지하는 분들이 많았었고 아니 그리고 법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는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도대체 내란이 일반 사기 사건하고 같이 재판을 해야 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여기서부터 개념 자체가 안 맞는 상황을 법원이 만들어낸 거예요.
이거는 애초에 시작부터 이렇게 갔었어야 될 그렇죠. 일인 거예요. 사실은. 그럼 대법원 예규를 고쳐서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진작부터 지난 올해 1월부터 이렇게 갈 수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거를 하지 않았다가 그리고 여기서도 지금 다 양보해도 우리가 무작위 배당만큼은 양보 못 하겠습니다. 직위원 재판부로 가게 된 게 무작위 배당이어서 간 게 아니었잖아요. 사실상 알고 보니까 2년 3년 된 재판부 인사 교체에 있을 재판부 빼고 그다음에 뭐 성폭력 전담 재판부는 또 국민들 보기에 좀 뭐 민망하니까 거기는 빼고 그래서 식품 담당으로 했어요. 이것도 웃기잖아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는 또 그냥 어떻게든지 사법부 독립이라는 명분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무작위 배당한다고 그렇게 고집을 예, 부리고 예, 있는 건데 예. 좋아요. 저는 뭐 이렇게 부정적인 부분이지만 동시에 긍정적인 게 그래서 결국 법원도 꿇은 거예요. 박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죠. 하지만 진짜 소기의 목적은 내란에 대해서만큼은 별도의 재판부를 설치해서 여기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고 또 각 재판들 연관된 재판들이 뿔뿔이 흩어지지 않도록 모으는 게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이제라도 할 수 있게 된 건 긍정적인 거죠. 예. 근데 아까 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각에서는 또 내란 재판부법 자체가 위헌 걸 수도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근데 측에서. 이렇게 법원행정처에서도 마련한 기준과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잖아요. 그럼 법원이 안 할 수 그럼 있다. 판사 입장에서도 아니 대법원 예규로서 만들어진 거하고 어떤 위헌- 법으로도 있는데 아니다. 판사가 그 바로 각하할 수가 있죠. 아, 예. 안 받아들이면 돼요. 결국 판사가 올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판사도 좀 본인이 애매하거나 검토가 필요하고 판단이 필요하다고 될 때나 올리는 거거든요. 본인도 그 뭐 주문을 뭐 쓰든지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배제하고 올린다 그러면 위헌으로 갈 가능성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아, 그렇군요. 예. 예, 일단은 두 변호사님 모두 위헌 어떤 심판 재청의 가능성도 굉장히 최소화된 상황이다. 이렇게 좀 안심을 시켜주셨고, 이거 하나만 짚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헌재가 그 조지호 경찰청장 만장일치로 파면을 결정했어요. 12.3 비상겸에 관한 혐의로 탄핵 소추된 지 371일 만에 결론 났는데 굉장히 많은 윤석열 정부 공직자들을 파면, 그러니까 탄핵 심판에 올랐는데 딱 2명 파면했어요. 윤석열, 조지호. 그래서 저는 때를 잘못 만났다. 이런 생각. 그러니까 이게 헌재가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예, 때 그때 된 이 거죠. 심판 받았고 이렇게 된 건가? 아닌가? 윤석열을 뭐 탄핵 안 시키긴 어려웠지만 예. 나머지 공직자들은 대부분 탄핵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문영배 재판관도 그 전원- CCTV 봤으면 결론 달라졌을지도 모르겠다 얘기하시잖아요. 네. 사실은 때를 잘못 만나서 네. 조지호 청장은 파면된 것이다. 때를 잘못 만나서. 예. 몸도 만약에 그때 받았으면 아닙니다, 이 사람도. 그랬을 저는 거야. 그래 봅니다. 또 이분 몸도 아픈데. 건강이 지금 매우 안 좋다고 예. 들었는데요. 사실 이제 탄핵 결정을 하면 헌법재판소가 든 이유는 가장 큰 건 이런 거예요. 본인은 뭐 위헌적인 어떤 계엄에 따른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당시에 포고령만 봐도 위헌이라는 거 충분히 알 수 있는 법률적 그렇죠. 지식을 가진 자리에 있었다. 고위직이 있었다. 네. 그리고 그때에 그렇게 경찰들을 파견을 해서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는 행위는 분명히 불법적인 것다라고 했는데 네. 근데 이 기준을 놓고 보면요. 지금 영장이 기각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한덕수 전 총리라든가 영장마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영장마저 구속도 탄핵을 안 당한 건 또 떠나서 구속이 안 됐잖아요. 구속이. 아니 그럼 경찰청장이 하는데 국무총리는 몰라요? 법무부 장관은 몰라요? 이거 안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러니까 지금 아까도 얘기했던 내란재판부 얘기 나왔던 법원의 신뢰를 잃었다는 게 이런 데서 또 입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새롭게 알려진 부분이 12월 4일 날 당정대 회의를 가졌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정시석 비서실장도 하고 나경원 의원도 가고 한동훈 당시 대표도 가고 가서 거기서 그리고 회의 결과 정시석 실장은 계엄이 정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보고서를 만들겠다고 했고 박성재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 계엄을 또 어떻게 정당할 수 있는 논리를 검찰국장한테 시켜서 문서로 만들었다고 하죠. 그 논리는 또 김영현을 비롯한 군의 잘못된 판단으로 그렇게 몰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자리에 있던 그 사람들은 지금 그렇게 정치인으로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예, 아무튼 오늘 조지호 청장에 대한 탄핵 파면 결정으로 12.3 내란 사태 당시 고위공직자에 대한 책임, 헌법적 책무에 대해 책임을 물었다라는 점에서 좀 큰 의의를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블루락함 여기까지입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